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위한 서브 컴포넌트 페일 프레딕션 MLOps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MLOps 팀의 발표자 이승규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팀 구성 및 역할,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절차, 수행 결과, 그리고 자체 평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주제는 이전 표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위한 서브 컴포넌트 페일 프레딕션 MLOps 개발인데요. 보시면 이 한글보다 영어가 더 많은 이 생소한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장비 부품 고장 예측을 통한 팹 운영 자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과 연계한 기업이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웨이퍼를 통해 생산되는 칩은 많이 들어보셨을 그림과 같은 이 8대 공정을 통해서 그 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8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을 팹이라고 부르며 이 팹에서 발생한 그 폐기물이나 프로세스 챔버 내로 유입시켜주는 그 가스와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곳을 서브 팹이라는데요. 이 팹과 서브 팹을 왜 존재하는 반도체 장비 내에 존재하는 전체 그 부품을 서브 컴포넌트라고 지칭합니다. 수많은 서브 컴포넌트들 중에서 저희 팀이 타겟으로 한 부품은 펌프입니다. 반도체 산업군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그 자율주행 성숙 단계랑 똑같이 스마트 팩토리 성숙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자 하는 단계는 사전 대응 및 예측을 진행하는 최적화 단계이며, 이를 통해 예측, 유지 보수로 브레이크다운을 인한 생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정비 단계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후 유지 보수, 그리고 예방 유지 보수, 그리고 예측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서브 컴포넌트 중에서 드라이 펌프 고장 예측의 실패로 인한 생산 장비 브레이크다운을 통해서 발생하는 웨이퍼 생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고장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산업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할 때 시간당 평균 손실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평균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업에서의 스마트 팩토리로의 고장 예측 AI 모델의 개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진행할 고장 예측이라는 프로젝트는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서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LCSA는 제품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그 코스트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의 제품은 구매부터 폐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코스트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DBL 의사결정 방법론에 따라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종류가 A와 B와 C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팹에서 진행되는 공정이 가와 나와 다라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나의 공정에서 펌프 B가 사용될 때 DBL 코스트가 제일 작기 때문에 어떤 펌프를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할 때 펌프 B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예시를 바탕으로 만약에 공정 나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펌프 B의 DBL 코스트의 경제적 가치가 효용 가치가 높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 상황에서는 펌프 B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재고수가 한 개밖에 남지 않아서 연계가 될 경우에 다음 공정 다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경우에 효율이 좋은 펌프 B를 사용하지 못하고 펌프 A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계산되는 DBL 코스트는 250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장 예측이 가능할 시에 공정 나에서 먼저 고장 예측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뒤에 공정 다에서 발생할 고장 예측까지 고려를 해서 공정 나에는 펌프 A를 선택을 하고 공정 다에서는 펌프 B를 선택을 함으로써 디벨 코스트를 200으로 산출할 수 있어서 케이스 1의 고장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50dBl 코스트가 감소할 수 있다는 디벨 기반의 의사결정 방법론이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디벨 LCS 기반 펌프 모델 선택 최적화에 대한 프로세스는 고장 주기 히스토리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삭 2기의 하이닉스 팀에서 먼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펌프의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교한 펌프의 고장 예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센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저희는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 초에 수백만 개씩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리고 전처리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학습 평가 배포와 같은 작업들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MLOps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LOps 환경을 고려한 고장 예측 시스템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2기의 프로젝트와 4기의 프로젝트 저희 프로젝트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SK이닉스 하이닉스에서 추구하는 ESG 경영을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팀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학습을 할지에 대해서 로컬 환경에서 먼저 수행을 해보는 단계와 그리고 MLOps의 서버 단계에서 진행하는 단계를 나누어서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간트 차트로 간략하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개발 환경은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요. 프로젝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를 AWS상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람다를 통해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S3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EC2 환경에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엔드 유저가 볼 수 있도록 웹을 구현해서 EC2를 통해서 서빙을 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우 데이터가 S3에 업로드가 되면 람다와 SSM을 사용해서 EC2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EC2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S3로 전송해서 축적을 합니다. 이후 EC2 내 주피터 서버와 MLflow 환경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자동으로 RDS에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와치독 이벤트 핸들러로 자동화되도록 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C 데이터로 공정정보에 대한 범주형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값인 수치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QID는 공정 장비 아이디를 뜻하며 장비별로 각 공정에 적용된 레시피를 나타내는 레시피 아이디 그리고 그 하위 단계의 레시피 단위 공정인 스텝 NM 그리고 스텝의 파라미터 값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공정 시작 시간을 포함하는 공정 시작 시간을 의미하는 스타트 DTTM과 공정 종료 시간인 end DTTM 그리고 맥스와 민 같은 어그리게이션 값들을 또 컬럼으로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같은 시간 내에 일어난 스택 공정별로 파라미터 값이 19개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열로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모델에 그 하나의 행에서 하나의 잔열수명인 RUL을 예측할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개로 늘려져 있던 인덱스들이 12만 개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만큼 컬럼은 21개에서 107개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셋입니다.
공정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가 작동이 중지되면서 울리는 툴알람 시간에 대한 정보와 부품 교체 후 장비 재가동 시간인 펌프업 타임, 그리고 장비 및 펌프의 종류, 기본 장착 일자에 대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전처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그 그라운드 트루스인 Y 타겟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시간 변수에 대한 파생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데이터를 병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시간 관련 파생 변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공정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맞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전 가동 중단 시점으로부터 그 스타트 DTTM까지의 시간을 라스트 아워, 그리고 펌프 교체 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을 랩 아워, 그리고 각 공정의 소요 시간을 스텝 아워로 컬럼으로 추가를 하고, 그 이후에 있을 모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단어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 가동 중단 시점부터 이후 가동 중단 시점까지의 구간을 페일 투 페일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있던 그 잔여 수명인 RUL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공정 시작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가동 중단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인 Y 타겟 Y를 설정하여서 이것을 예측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원하드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FDC 데이터에는 다양한 범주형 변수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때 총 레시피의 개수가 26개였고 스텝의 개수가 42개였습니다. 이 추가되는 컬럼을 원하드 인코딩을 하게 되면 데이터 차원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범주형 데이터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노바 검정을 통해서 레시피 아이디 간의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레시피 아이디의 컬럼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스텝에 42개였는데 그 해당 페일 투 페일별로 그 최대 빈도의 개수를 비율로 계산해가지고 10% 미만에 있는 스텝들을 전부 제외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그 다음은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어그리게이션 값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대값에 대해서는 백분위 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백분위 95를 맥스바로 대체를 하고, 민바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백분위수 5%에 해당하는 값들을 결측치로 대체를 하였고, 레인지바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백분위수 95에서 5%를 뺀 값으로 대체를 하였고, 표준편차에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은 경우에만 0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나머지 결측치에 대해서는 드롭하도록 결측치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모델의 예측에 도움이 될까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다가 Cumulative Count TA랑 Cumulative Count P를 만들었는데 아까 페일 투 페일 사이에 동일한 레시피와 스텝이 몇 번이 반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교체 가동 시점과 교체 가동 시점 사이에 그 펌프 교체 그 가동 한 것의 사이에 레시피와 스텝의 조합의 반복 횟수를 컬럼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노바 검정을 통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한 후에 파라미터의 값이 그 실패 지점으로 다가갈수록 어떤 그 값이 증가한다라고 값이 증가할 때 페일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그 파라미터별로 실제 값과 그 해당하는 그 평균 값의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컬럼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EDA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서의 값의 변화가 저희 페일 투 페일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그 파라미터에 대한 그 센서 값들이 어떤 식으로 플롯되는지 태블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페일-투-페일별로 실패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 센서의 값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진동을 하거나 다양하게 좀 변동이 있는 센서 값과 전 구간에서 일정한 개형을 가지는 센서 값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케이스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RUL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네, 드롭하는 방식으로 피처 셀렉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피처 셀렉션 된 값들을 통해서 코릴레이션을 그 잔여 수명과 이제 코릴레이션을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그 0.05 이상인 컬럼들을 사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한 결과가 왼쪽 표입니다. 여태까지 한 전처리 과정을 저희가 MLOps상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3에 로우 데이터를 업로드 시 람다의 트리거가 작동되도록 하여서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SSM을 통해서 EBS 파일로 해당 파일을 전송을 하고 이벤트 핸들러에서 파일 생성하는 것을 체크한 다음에 와치도그를 이용해서 프리 데이터의 전처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후에 그 원래 있던 로우 데이터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옵스상에서 진행되는 전처리 실행 영상인데 이게 코드가 나오는 거 말고는 딱히 나오는 내용이 없어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EC2 인스턴스를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설정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였고요.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사용한 모델은 캣부스트와 탭넷 그리고 LSTM이었습니다. 이외에 머신러닝에 대한 모델을 선정할 때 다양한 모델을 선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괜찮게 결과가 나오는 머신러닝 2개의 모델을 가지고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고 그 와중에 그 앙상블도 진행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옵스상에서 주피터 서버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다음에 모델링 환경을 구축한 사진입니다.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일-투-페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페일-투-페일 구간을 트레인셋으로 설정을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페일-투-페일 구간을 테스트셋으로 설정해서 처음 모델의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일-투-페일 구간을 트레인셋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구간을 예측을 진행하도록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트레인셋으로 넣어주는 데이터셋의 시퀀스 랭스를 설정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LSTM 모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퀀셜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인풋 데이터의 그 쉐입에 맞출 수 있게 데이터 개수와 시퀀스 랭스와 피처 개수를 설정을 해주고 저희가 설정한 LSTM 레이어를 통해서 예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LSTM 밑에 보시면 하이퍼 파라미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튜닝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 그러면 ML플로우 상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확인할 수 있는 로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튜닝을 하는 것이 제일 성능이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여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예측을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대로 RMS1에 대한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부분에 대한 예측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간에 맞춰서 선형적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면 웬만하면 다 거의 들어봤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센서에 대한 처음 값이 어디에 찍히든 센서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 RUL 잔여 수명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을 해서 가중치 매트릭스를 선정을 해서 예측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웨이티드 RMS인데 단순히 그 RMS에다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 역수를 곱해주는 거에 대한 매트릭을 말하고요. 그리고 민맥스 RMS도 맥스 값을 기준으로 RUL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1에서 뺀 값을 곱해해 준 것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일부 펠투펠 구간에서 예측을 한 그래프인데 RMS는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끝부분에서 맞아 들어가면서 가중치에 대한 매트릭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펠투펠별로 학습한 데이터를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매트릭을 기반으로 어떤 모델의 성능이 제일 좋은지를 코드상에서 선택을 하도록 해서 구현을 하여 예측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아까 제가 LSTM이랑 캣부스트, 템넷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딥러닝 모델에 대한 평가 매트릭스가 그나마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LSTM의 그 각각의 모델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예측한 모델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들을 앙상블 해가지고 예측한 결과가 훨씬 더 좋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측 페일2페일 구간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25개의 구간이 나타났었는데 그 중에서 나타나는 개형의 종류는 3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원래는 더 쓸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수리를 하게 되는 과잉 정비 그리고 예측을 성공해서 제 시간에 미리 고장 지점을 알고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측 성공 단계 그리고 아예 RUL 잔여 수명을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 실패 단계 총 3가지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피처 셀렉션 이전과 피처 셀렉션 이후의 모델링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 매트릭을 적어놓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예측 과잉 정비를 예측을 하던 구간에서 예측 성공으로 넘어가는 구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펠투펠 1부터 25 구간에서 저희 모델별로 몇 개의 성공 예측과 예측 실패 그리고 과잉 정비가 일어난지를 표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도 LSTM 앙상블이 총 13개의 실패 구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정비 시 펌프 한 대당 1일 코스트 비용 그래프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AI 모델로 고장 예측을 수행했을 때의 경우와 과잉 정비와 예측 성공으로 나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표는 아이디얼한 상황에서의 코스트 비용을 계산하는 테이블이고요. 현재 그래프는 AI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산출되는 비용인데요. 여기서 AI 모델의 과잉 정비에 대한 모델만 적용했을 때도 AI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74.92%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측 성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넣을 때는 88.87%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예측한 모델을 저런 코스트 산출 비용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개형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LSTM 앙상블 모델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AI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12,000 정도의 코스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적용한 AI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25.69%를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된 모델의 예측된 결과를 보토3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S3로 전송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림릿의 대시보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엔드 유저는 URL 주소를 통해서 예측 결과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현한 웹을 페이지 및 섹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한눈에 펌프의 상태가 괜찮은지 아니면 고장 이후에 공정이 몇 번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고장이 언제인지 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대시보드 페이지를 그리고 펌프 수명이 24시간 미만이면 빨간색 크리티컬 표시로 변경되어 유지 보수 및 점검 교체를 권고하고 펌프 수명이 24시간 이상이면 그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변경이 되어 펌프 상태의 양호함을 안내합니다. 펌프 고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섹션입니다. 해당 표는 고장 이후에 공정 진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프로젝트 수행 결과 부분에서 설명드린 LCS의 시나리오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LCS 시나리오를 웹으로 구현한 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용 및 주기 입력 섹션의 입력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상황과 공정에 맞는 기준 비용, 과잉 정비, 그리고 예측 성공의 대당 수리 비용, 대당 고장 시 웨이퍼 손실 비용, 평균 고장 주기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여서 펌프 한 대당 1일 총 비용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초록색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 및 주기를 입력하면 이제 AI 모델별 비용 분석 섹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AI 모델 미적용, 딥러닝 모델 적용 등 총 5개의 케이스에 대한 기준 비용 및 과잉 정비, 예측 성공의 건수를 엔지니어가 상황과 공정에 맞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펌프 한 대당 1일 총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되어 초록색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개 페일-투-페일 고장 구간에 대해서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하면 해당 고장 구간에 대한 잔여 수명과 트렌드를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웹을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그래프로 펌프의 잔여 수명을 분석하고 유지 보수 및 스케줄링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그래프의 업데이트 시간을 나타내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세션에서 보여드린 매트릭 표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설정한 매트릭들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선택 박스에서 원하는 매트릭을 선택하면 매트릭 성능 비교 그래프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엔지니어의 고장 예측 그래프와 표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SK 하이닉스의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위한 서브 컴포넌트 페일 프리시전 MLOps 개발인데 그래서 실제 SK 하이닉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닉스의 실제 반도체 팹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모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측도의 정확도를 유지한지를 확인하고 고장 예측에서의 오탐지와 미탐지를 최소화하여 실제 운영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델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측을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매트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제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LCSA 시나리오 그래프처럼 그 일당 단위 시간의 코스트를 환산을 해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얼마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OC 단계로 이동할 때 SK 하이닉스 스마트 팩토리의 펌프 고장 예측 모델의 이상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및 확산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2기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디벨 임팩트 기반과 그리고 저희가 도입한 MLOS 관련된 프로젝트를 인티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 그 최적 펌프의 모델을 선정하는데 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63페이지 혹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모델이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자녀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맞추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기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 선이랑 이제 일치하면 맞춘다고 보는 거죠. 이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지 보수 예지 보수를 하는 시간을 20시간으로 산출을 한 다음에 그 시점과 유사하게 예측을 하면 이제 거기서 성공을 예측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기 오른쪽 그림의 파란색이랑 이제 초록색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저기 빨간색 선이랑 좀 차이가 많다가 한 중간 이후 이게 6월 26일인가요? 한 뒤에서 네 번째 칸 정도? 네,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부터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같은 여기서는 이 왼쪽에 대한 그래프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페이지보다는 그냥 그 피처 셀렉션을 한 이후에 그 끝까지 RUL 예측을 잘 했다. 피처 셀렉션을 한 게 그 매트릭을 평가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표현한 페이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뒤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저게 앞에 시간에서 더 잘 맞출수록 좀 모델이 더 이른 시간에 예측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앞단에서 예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X축이 이제 날짜인데 네. 날짜가 이제 더 앞에서 빨간색 선을 맞출수록 모델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일찍 자녀 수명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 설정한 매트릭 자체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가중치를 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가중치의 역수를 곱해줘서 그 RMSE를 계산했다 보니까 네. 앞쪽에서의 값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도 그 거의 뒤쪽에서의 RUL이 저희가 예측한 거랑 들어맞으면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기준이 한 20시간 정도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20시간 기준으로 예측을 성공하면 이제 저희가 예측 성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선형 회귀도 그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려 네, 그 ML 모델들 고려할 때 선형 회귀랑 뭐 네. 기타 보통 ML 사용할 때 사용하는 뭐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이나 기본적인 선형 회귀도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캣이 제일 캣부스트 리그레션 모델이 제일 좋게 나와서 그 대표적으로 ML 모델로 선정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좀 생소했을 텐데 뭔가 이쪽으로 주제를 잡아서 해주신 게 되게 감사하고요.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보통 제가 메인으로 다루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제조 데이터이기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 쪽 데이터를 거의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석하실 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변수도 상당히 많고 스마트 팩토리는 정말 변수 어떤 거면 200가지가 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데이터를 전처리나 EDA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았는데 보통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상에 하나만 불량이 나도 이제 그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장표 앞쪽에서 알려주셨듯이 그에 대한 손해액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그거 하나라도 다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스텝상에서 10% 미만인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셨다고 적으셨어요. 30 네. 페이지 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포괄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변수가 상당히 많아지기도 해서 그런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뭐 컴퓨팅 리소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런 걸 좀 제외해야 돼서 그랬던 건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말씀해주신 그 컴퓨팅 리소스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고 너무 스파스한 데이터가 되면은 또 예측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10% 미만을 제외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저희는 RUL 값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측이 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RUL이니까 잔여 수명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선형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언제 이게 센서 값이 어떤 이상치를 가질 때 결정적으로 떨어지느냐를 저희가 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핵심적인 파생 변수가 디프 값이거든요. 그래서 무빙 평균을 구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구해가지고 그 무빙 에버리지랑 그 센서 값을 비교해서 그게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그 저희가 주요된 변수로 그걸 넣어서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때 무빙 평균을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 미만인 애들 10%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0. 몇 %인 애들이 무빙 에버리지가 쌓일 때까지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실제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돌아가는 순간이 너무 적어진다 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10% 미만을 제외했고요. 혹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까 해서 일단 넣어서 모델이랑 성능을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만드신 모델이 그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게 구현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실제 상용화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 리얼타임을 돌았을 때 시간 주기가 어느 정도 터밍이 될까요? 저희가 그걸 고려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배치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쌓을까를 고민했을 때 한 10분 내지 그런 분 단위로 넣어가지고 매번 처리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도 환경을 구현해보고자 했으나 거기까지는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많은 모델을 써봤고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 쪽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LSTM 모델이 아시다시피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네. 인퍼런스 할 때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시간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모델이 정확도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 다운 아웃풋의 결과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오래 걸리면 좀 비추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그냥 이건 가벼운 질문인데 보통 스마트 팩토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자하고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하고 좀 의견이 달라요. 이제 많은 AI 모델을 도입하려는 추세긴 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했지만 모델은 만들었지만 실제 상용 적용까지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과연 정말 맞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손해액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워낙 커지니까 그래도 작업자의 눈과 손이 더 경험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잘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거는 나중에 이런 모델을 만드시고 적용을 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인지 그냥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ML 모델들도 여러 가지를 돌려봤던 이유가 일단 ML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빨랐던 점도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선형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ML 모델이 좀 예측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점도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런 DL 모델이 좀 블랙박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은 저희가 설정한 매트릭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이게 좀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매트릭으로는 그냥 그래서 그게 높은데 그게 정확하냐를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측 성공이랑 예측 실패랑 과잉 정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적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걸 사용했을 때 실제로 코스트 상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네,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저도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FTC 데이터, 저는 이쪽 도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사실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어그레이게이트에서 사용하고 계신데 중간값과 평균을 모두 다 쓰고 있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상을 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그렇게 두 개의 피처를 다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민값이랑 미디안 값을 모두 사용한 것은 원래는 저희도 이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값을 해서 상관관계가 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두 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피처 셀렉션으로 제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피처 임포턴트 그러니까 y-값 간의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높게 나오는 걸 봐서 일단 넣어서도 한번 해보고 빼서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줄여서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넣어서 한 게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와서 일단 투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MLOps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그냥 AI 시스템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결국 지금 AWS로 구현해 주신 것들을 감안하면 백엔드까지 다 구현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사실상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을 넘어서 시스템 단에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앞서 언급 주셨던 것처럼 10%를 제외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후처리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 만약에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저런 데이터를 전체로 제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들을 충분히 좀 검토한 부분들이 좀 보이지는 않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무빙 에버리지를 썼을까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의 양이 적은 거는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공동상의 최신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한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EWMA라든가 그러니까 지수 과정 이동 평균을 쓴다든가 조금 최신성 있는 데이터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MA 외에 다른 부분 옵션들을 검토하지는 않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단순 이동 평균을 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 가중 평균이라던가 다른 방식으로의 이동 평균도 고려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 좀 그 최신 데이터들의 평균이랑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빙 평균을 사용해야겠다라고까지만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이게 실제로 MLOps로 구현이 되려면은 단순히 이 데이터에 한정해서 모델 견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류의 펌프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주제 설명에 대한 수치 활용이나 이제 프로젝트 순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저빌리티를 높여주신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 해주셨다고 좀 보여서 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쪽 도메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파생 변수로서 이제 fail to fail을 만드시고 그거를 계속 활용하시면서 이제 분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인가요?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이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fail to fai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예측을 하신 건지 그런. 사실 저희가 실제 공정의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그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fail to fail 간 구간, 저희가 가진 데이터 상에서 fail to fail 구간으로 고장을 예측할지 아니면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기기 자체가 고장 나는 걸 기준으로 예측을 진행할지를 고려했을 때 실제 현장의 입장에서는 고장이 발생하면은 일단 그러니까 그 공정이 멈추면서 해당 공정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fail to fail을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최종적으로 이제 펌프 한 대당 1일 코스트를 20원에서 3.3원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뭐 큰 건지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얼마나 대단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말씀하시. 아, 저희가 단위 자체를 막 실제로 쓰는 막 10,000원, 20,000원, 뭐 10만 원 단위로 쓴 게 아니라 그 비교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 대당 기준 비용을 100원으로 잡고 나서 계산을 한 LCS 시나리오다 보니까 뭔가 확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그 와닿고 싶으시면 이 퍼센트 기준으로 보시면 한번 와닿지 않으실까라는 그러면 생각. 실제 비용은 저보다 훨씬 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